네, 그러면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천 시스템 설계 수업이고요. 그 오늘 얘기할 내용은 GNN for Recommendation이라고 해서 그 제가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음. 여러분들 그 GN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그 이전 수업에서 다루는 수업이 있나요? 없어요? 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죠? 이게 GNN이 좀 포지션이 애매해요. 그 딥러닝 기초에서 하기도 그렇고 머신러닝 기초에서 하기엔 더 그렇고 약간 뭔가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막상 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추천 시스템 이외에는 다른 분야에서 요거를 다룰 그런 부분이 좀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막상 어디 그 밖에 나가보면은 GNN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제 어떤 관계 기반 그 학습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이제 딱 추천 시스템 설계 수업에서 다루면은 그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데이터 과학에서 다뤘었나? 데이터 과학에서 뭐 다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저는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다른 교수님께서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음수빈 교수님이나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 GNN 내용인데요. 이게 그 미리 얘기하자면은 GNN을 그냥 그 처음부터 GNN으로서 접근을 하면 이게 생각보다 학습이 어려워요.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차라리 추천 시스템 쪽에서 GNN을 접근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해가 조금 빠릅니다. 왜냐면은 레이턴트 팩터 모델에서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확장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GNN의 그 핵심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가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배웠던 레이턴트 팩터 모델, 그러니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알고리즘에 대한 한계, 한계점을 그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GNN4 recommendation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GNN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 두 개, 그 NGCF라는 연구랑 라이트 GCN이라는 연구 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그래프부터 봅시다. 그래프 여기서 지금 그래프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 여러분들 자료 구조에서 배우시잖아요. 자료 구조에서 이제 그래프 하면은 이제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자료 구조 이렇게 배우잖아요. 노드는 그 어떤 객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엣지는 그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고 그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뭐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서로 친구 관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해서 그 노드 세 개와 엣지 세 개로 이루어진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음, 이해되는 게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죠. 고급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어떤 프렌십 네트워크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그 누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 아니면 누가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것도 다 엣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폰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폰콜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각 지식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나무 위키나 위키피디아 이런 데 가면은 어떤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그런 링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개의 페이지가 서로 연결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물리적인 그 인터넷도 보면은 랜선이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어떤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공유기나 이런 걸 컴퓨터로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컴퓨터거든요. 노드들이 그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막 그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까지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저쪽 컴퓨터랑 이쪽 컴퓨터랑 연결돼 있고 이런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맞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다른 표현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여태까지 봤던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이 본 데이터 인터랙션 데이터 있죠. 그 유틸리티 매트릭스.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유저도 노드로 보고 아이템도 노드로 보고 어떤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봤다. 어떤 유저가 어떤 아이템에 별점을 뭐 3점을 매겼다. 이런 정보를 다 엣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그 이분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유저라는 노드들이 존재하고 아이템이라는 노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 종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템들이랑 유저들 사이에 이렇게 엣지들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산수학에서 보통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 파티션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파티션? 어떤 데이터 그 집합 이론에서 파티션이라고 하면은 음. 으악! 아니 이산구조 혹은 이산수학 안 배우셨어요? 아, 네. 잠깐만 이건 좀 당황스러운데. 네, 아니 그래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 잠깐만 설명합시다. 여러분들의 그 네, 아무튼 그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기 어떤 아이템들이 이렇게 막 있고 A, B, C, D라고 할까요? A, B, C, D 뭐 이렇게 요소들이 있을 때 이 어떤 서브셋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서브셋이 있고 그리고 B, C, D라는 서브셋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두 개는 서로 교집합이 없잖아요. 교집합이 없고 근데 얘네 둘을 합집합하면 원래 집합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 집합들을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전체 집합이 있을 때 걔를 딱 쪼개서 나눌 수 있으면은 걔를 파티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유저스 아이템스 여기서 제가 파티션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바이파타이트 그래프의 정의상 노드들은 파티션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유저들 그 유저이면서 아이템인 노드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파타이트 그래프의 특성상 그 속성이 같은 노드 타입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엣지가 없어요.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엣지가 없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종류의 노드들끼리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걸 바이파타이트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파티션 칸막이와 아마도 이 얘기를 꺼낸 사람은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겠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입니다. 파티션 딱 쪼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왼쪽과 같은 인터랙션 매트릭스, 뭐 유틸리티 매트릭스가 주어지면은 그걸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여기 유저가 6명이 있고 아이템이 6개가 있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는 유저도 6개, 아이템도 6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유저가 아이템 1이랑 2에 연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유틸리티 매트릭스인데 그 임플리시트 데이터처럼 이제 클릭 기록이나 약간 이런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별점을 뭐 3점 이렇게 매긴 건 아니고. 근데 3점 이렇게 매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그냥 그 엣지마다 가중치를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그냥 좀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가중치가 없는 그런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고, 그 유저 1이 아이템 1과 2에 연결이 돼 있는 이제 그런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유저 2는 아이템 1에만 그 별점을 매겼으니까 그 아이템 1만 그 상호작용을 했으니까 여기 1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의 어떤 상관관계는 바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래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 그림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뭔가 얻어지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왼쪽보다는 오른쪽 그림을 더 좋아해요. 근데 이제 막 수학적인 배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왼쪽 매트릭스 형태를 더 좋아하죠. 저는 이제 오른쪽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기존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이턴트 팩터 모델의 이제 한계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바이어스나 이런 거 다 빼고 그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레이턴트 팩터 모델은 이런 식으로 별점을 예측하죠. 맞죠? 유저 벡터가 있고 아이템 벡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 유저 인베딩이 있고 아이템 인베딩이 있으면은 이 두 개를 내적해서 별점 예측을 하잖아요. 혹은 이제 그 뭐 별점이 아니더라도 클릭을 할 확률 같은 걸 계산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 수식 자체를 보면은 물론 이제 학습 과정에서 그 멀티 홉에 관계된 것들을 내재적으로 학습을 하긴 하지만, 이 수식을 보면은 명시적으로 어떤 유저가 어떤 아이템에 별점을 몇 점을 매길지는 그 유저와 그 아이템만 상관이 있죠. 음. 근데 우리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나도 좋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핵심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레이턴트 팩터 모델은 내재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이 점수를 최대한 맞추게 하는. 근데 이걸 명시적으로 모델에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어쨌든 모델 자체는 그걸 담지는 않아요. 학습 과정에서 그거를 내재적으로 학습이 되길 기대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 뭐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랑 B랑 1이라는 아이템을 서로 좋아해요. 근데 B가 3이라는 아이템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측하건대 A도 3을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정보를 모델에 심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죠? 근데 지금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의 경우에는 요거를 반영하지 못하죠. 물론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습 과정에서 내재적으로는 이걸 반영하기는 해요. 근데 그걸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지.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유저 A가 아이템 3이라는 걸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템 3을 좋아할 것이라는 그 간접 신호를 예측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단점이 있다. 그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그 멀티 홉의 관계를 조금 더 모델에 직접적으로 이제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그래프의 각 노드가 이웃 노드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집계를 해서 자신의 표현을 학습하는 이제 그런 신경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베딩은 그 현재 나의 인베딩과 이웃 인베딩들을 어떻게 좀 잘 융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좀 추상적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우리가 원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에서 표현을 할 때 유틸리티 매트릭스가 있고, 얘가 그 뭐 여기가 유저 아이템이라고 하면 유저 매트릭스, 아이템 매트릭스, 요거를 이렇게 곱하는 방식으로 그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 유저 매트릭스, 아이템 매트릭스의 이제 각 행과 열은, 이 각 행과 열은 각 유저의 벡터, 그죠? 요거는 이제 각 아이템의 벡터를 의미한다. 각 유저와 아이템의 인베딩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여기에 인베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저들이. 그죠? 여기 아이템에도 인베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요 그림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존에는 그러면 얘네들을 막 학습을 뭐 어떻게 하건 뭐 어쨌든 상관없이,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간선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저 1과 아이템 4 사이에 별점이 몇이 될까? 이걸 예측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얘랑 얘를 그냥 내적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래프 뉴럴넷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각각 처음에 인베딩이 있어요. 처음에 인베딩이 있는데 그 중간 인베딩을 만들 거예요. 중간 인베딩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지금 유저 1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유저 1은 지금 아이템 1이랑 아이템 2랑 아이템 3 이렇게 세 개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얘를 뭐 u 감마 u1 얘를 감마 ui 아니 감마 u가 아니 감마 i1 감마 i2 감마 i3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럼 얘네들을 다 집계해서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애들 집계해서 여기에 있는 새로운 임베딩을 하나 만드는데 얘는 뭐 예를 들면 감마 u1 더하기 뭐 감마 u2 더하기 아니 감마 i1 더하기 감마 i2 더하기 감마 i3 이렇게 해서 뭐 4분의 1 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임베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저 2랑 유저 3이랑 아이템 1, 2, 3, 4, 5도 같은 방식으로 그 중간 임베딩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죠? 중간 임베딩 여기서도 중간 임베딩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해요. 이번에는 또 이제 그 중간에 만든 애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애를 또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또 새로운 애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요거랑 다 평균 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걸 또 여기다가 또 임베딩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유저 1이랑 아이템 4 사이에 그 별점은 어떻게 예측하냐? 우리가 세 번째 만든 요거 있죠. 요 초록색 임베딩. 요거 두 개를 내적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지는 거죠. 이 흐름 이해되세요? 이 흐름? 이해 안 되세요? 조금 복잡한가요? 질문해 주세요. 잘 모르겠으면. 네. 중간 임베딩 만들 때는 네. 지금 그래프상에서 유저 1이랑 아이템 4는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안 돼 있죠. 그 정보로는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뉴럴넷의 그 핵심 아이디어는 이 유저 1이라는 애의 속성이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애랑도 그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고 이렇게 연결된 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랑도 그 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 액션을 좋아하면은 얘도 액션을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멀티홉 관계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멀티홉 관계가. 네. 이제 과정을 두 번 반복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두 번 반복한 거죠. 네. 한 번 하거나 뭐 세 번, 두 번 이상 하는 경우 네. 그럼요. 그 제 예시를 위해서 두 번만 했는데 보통 보통이 아니고 우리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라이트 GCN 같은 경우에는 그 세 번 반복했을 때가 성능이 가장 좋게 나오는 그런 그 실험이 있고 뭐 이게 컨벤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실험을 했을 때 항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과정을 한 세 번, 네 번 정도 반복하는 게 약간 스탠다드인 것 같습니다. 네, 레이어를 너무 깊게 쌓으면은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 오버스무딩이라는 효과가 생겨가지고 성능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레이어를 뭐 3개 정도 쌓는 것 같아요. 네, 이해 잘 되세요?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네. 이거 기말고사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뭐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은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관점의 차이인데 유저 1에 해당하는 임베딩은 이제 아이템 1, 2, 3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쌓으면은 그러면은 이 i랑 또 연결되어 있는 이 유저 2 그리고 i3이랑 연결되어 있는 유저 3도 이제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레이어를 하나 더 쌓으면은 여기에서 또 연결되어 있는 이 아이템들 얘네들도 여기에 임베딩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레이어를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더 멀리 있는 홉의 임베딩을 그 반영할 수가 있어요.
네, 중간 인베딩의 경우 유저나 아이템 벡터를 업데이트 시키지 않고 따로 저장되는 것인가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 인베딩은 추론하는 단계에서 계산되는 그냥 히든 값이에요. 그거 자체가 뭐 학습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최종 학습되는 거는 그, 그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인베딩 벡터들 있죠. 레이턴트 벡터랑 똑같이 걔네들만 학습이 돼요. 물론 이제 NGCF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음, 기본적으로 라이트 GCN의 경우에는 각 인베딩만 학습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음, 답변이 됐나요? 네, 또 질문 있어요? 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면은 다음 내용들은 되게 쉽게 넘어가거든요.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각각 노드들이 인베딩을 가지고 있고, 그 각 노드들마다 그 이웃 노드들의 인베딩을 쭉 집계를 해서 이걸 더하든 곱하든 이거는 그 집계하는 방법마다 다르거든요. 이제 더해서 평균 내는 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여기에 뭐 그 어떤 MLP를 적용해서 집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LSTM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집계를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네, 이제 중간 인베딩에서 중간 인베딩을 학습할 때 네, 유저 원 중간 인베딩 말고 먼저 학습돼서 변경이 되면 아이템 인베딩 데이터가 이제 학습될 때는 그 변경된 유저 인베딩 그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간 인베딩을 계산하는 건 학습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인퍼런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우리가 인베딩을 가지고 있고 그 처음 초록색이 이제 처음 인베딩이라고 하면은 중간 인베딩을 그냥 말 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냥 학습이 아니고 계산해요. 계산해서 각각 인베딩을 이렇게 만들어요. 각각 만들고 그리고 그 이 인베딩들 가지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노드들의 인베딩을 집계해서 또 그 다음 인베딩을 만들고 지금 이거는 두 번 반복한 거고요. 음. 원래대로면은 그 유저 1과 유저 4의 별점을 예측할 때 이 초록색 박스들을 그러니까 초록색 인베딩들을 내적해 가지고 예측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요 그 두 번 반복해서 만든 인베딩 있잖아요. 요거를 내적해서 별점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추론 단계만 얘기를 했고 학습은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계산을 쭉 했잖아요. 그럼 예측 별점이 나왔잖아요. 그럼 실제 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다시 백 프로파게이션을 쭉 땡겨와서 그래서 이 초록색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파란색, 빨간색은 학습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계산만 해서 포워드로 쭉 간 다음에 예측 별점 내서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로 요 초록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원래 인베딩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좀 그 오래 연구를 했었는데 그 저는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이게 이해가 진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그 노드 인베딩을 이렇게 중간 계산을 해서 빼낸다는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너무 안 돼서 저는 엄청 헤맸거든요. 한 뭐 몇 개월 헤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상태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확증 편향에 빠져서 저는 엄청 헤맸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오해하지 말고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도 되죠? 그 질문 있어요. 아, 질문 있어요? 네. 그 중간 인베딩을 초록색에서 파란색 만드는 거 알겠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해서 네. 계속 히든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 네. 멀티홉이랑 그 연관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네. 중간 그 인베딩을 처음 만들면 맨 처음에는 저렇게 네. 인접해 있는 노드 값만 포함돼서 값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걸 반복하면 저렇게 한없이 늘려가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한 번 우리가 여기서 한 번 그 중간에 있는 그 한 번 이제 중간 인베딩을 만들 때
그리고 파란색을 만들 때 이 이웃 정보를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여기 파란색 임베딩 얘는 이제 초록색으로부터 만드는데 얘는 I1, I2, I3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유저 2, 유저 3, 뭐 아이템 1 얘네들도 전부 다 각 이웃에 대한 정보를 이 파란색 임베딩에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뭐 합계를 하든 뭘 하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 임베딩을 계산할 때는 요 아이템 I 1, 2, 3에는 이 파란색 임베딩들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가 이미 원홉에 해당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투홉만큼의 정보를 다 집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중간 임베딩을 몇 번 만드느냐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은 레이어를 몇 층 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입력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과정 임베딩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이런 히든 레이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쌓느냐에 따라서 이 그 복잡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깊게 쌓으면 깊게 쌓을수록 정보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성능이 무조건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GNN은 그 특성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멀티홉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멀티홉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는 보통 그래프는 물론 그래프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제 뭐 인터랙션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는 이게 스몰 월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노드에서 한 6호폭 정도만 이렇게 넘어가면은 모든 노드한테 다 닿을 수 있거든요. 그 소셜 네트워크도 비슷해요. 소셜 네트워크도 여러분들 그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의 친구가 있을 거고 그 친구의 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랑 6톱 친구 안에는 아마 아이유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쌓으면은 이게 어차피 멀티홉이라고 해봐야 6톱 정도만 되면은 얘가 전체 그래프를 다 커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각 노드마다 전체 그래프에 있는 정보를 다 모으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노드가 다 비슷한 값을 가지게 돼요. 비슷한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걸 오버스무딩 문제라고 해요. 모든 애들이 다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쌓일 경우에는 이제 오버스무딩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근데 이 오버스무딩 문제도 사실은 그 레시듀얼이라는 그 기법을 사용을 하면 오버스무딩 문제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깊게 더 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뭐 얘기할 주제 중에는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 뉴럴 넷을 구성할 경우에는 그 깊게 쌓을 때 오버스무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좀 어지러운 수식을 조금 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그 알고리즘은 NGCF 뉴럴 그래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그 논문이고요. 그 시그IR이라는 굉장히 정보 처리 분야에서 탑티어 학회 중에 하나인 시그IR이라는 학회에서 그 발표된 그런 논문이에요. 이제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 수식이 그렇게 막 어지럽진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어지러워 보일 수 있는데 그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수식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EI라고 표현한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그 우리가 평소에 얘기했던 그 감마 I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I의 임베딩. 근데 여기에 보면은 위에 막 숫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2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임베딩. 그 맨 처음 최초에 여기 그림에서 봤던 이 초록색 임베딩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0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그 집계하는 단계를 거쳐서 새로 만든 그 중간 임베딩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감마 i의 1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 또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감마 i의 2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다 2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이제 아이템 인베딩을 말하는 거고, 감마 u0, 감마 u1, 감마 u2 얘네들은 유저 인베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처음에 여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던 요거 있죠. 요게 이제 그 우리 감마로 쓰면은 감마 0 U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는 이제 감마 U들이 있고 여기는 감마 I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 그러니까 엘레멘트 와이즈 곱셈이고,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벡터가 있고 뭐 2, 1, 4라는 벡터가 있다고 하면은 요거 이제 엘레멘트 와이즈 곱을 하면 얘는 뭐냐면은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 다 곱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2, 12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유저와 아이템 사이에, 그러니까 유저 벡터와 아이템 벡터 사이에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연산이 내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적을 할 경우에는 스칼라 값 하나만 딱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처리를 못 하거든요. 결국 벡터로 다시 나와야 돼요. 인베딩을 새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까지만 하고 그 내적했을 때 합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걸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유저랑 아이템 벡터 사이에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W1, W2 얘네들은 그 웨이트 매트릭스예요. 웨이트 매트릭스고, 얘네들의 크기는 인베딩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뭐 64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요 벡터에서 요 벡터의 크기 있죠. 요 크기가 64 차원이라고 예를 들면은, 그럼 얘는 64 곱하기 64짜리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W1도 똑같이 64 곱하기 64 짜리 매트릭스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벡터가 하나 들어오면은 걔를 선형 변환 시켜주는 겁니다. 그 뭐 이것도 학습할 대상이에요. 이것도 학습을 해서 얘가 어떤 선형 변화를 하면은 얘가 조금 더 그 추천을 그 별점을 더 잘 맞출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 파라미터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규화하는 그런 그 정규화 텀인데 그 n이 어떤 노드의 이웃 노드들의 집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 아이템 i에 연결되어 있는 유저들이 되겠죠. 거기에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그어놨으니까 그 유저들의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웃의 수. 그러면은 이 정규화 텀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다시 계산하려고 하는 인베딩 있잖아요. 그 대상 이제 아이템 인베딩에다가 이제 W1을 이제 곱해서 이제 변환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 단계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리키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리키렐루 펑션 어떻게 생긴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리키렐루 그냥 렐루 펑션은 입력이 x축이 입력이고 y축이 출력일 때 그냥 렐루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리키렐루는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그런 렐루 펑션이다. 그냥 어쨌든 비선형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레이어가 계속 쌓이면은 그 비선형적인 뭔가를 줘야 얘가 학습이 될 것 같이 생겼잖아요. 딥러닝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비선형적인 그 함수를 여기다 넣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수식을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가 뭐냐면은 지금 위에 있는 수식으로 볼까요? 위에 있는 수식 얘는 뭐냐면은 그 유저 U에 대한 다음 인베딩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인베딩이라고 표현한 것 있죠. 그걸 계산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임베딩을 사용을 해서 이제 다음 단계의 임베딩을 계산할 건데, 그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이웃 임베딩들을 집계하는 단계고,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어쨌든 나 자신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주변 그 이웃들도 집계하고 나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집계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집계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어떤 유저 U에 대해서 그 유저 U의 이웃들, 그러니까 별점을 매긴 그 아이템들 전부에 대해서 뒤에 있는 걸 합산을 할 거예요. 합산을 할 건데, 그럼 그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아이템을 변형한 것도 합산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아이템과 그 유저의 어떤 상관관계를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을 통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도 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이 수식의 표현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이웃들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의 특성도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걔네들 다 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뭐 덧셈만 하면, 그러면은 레이어를 거치면 거칠수록 숫자가 계속 커지기만 할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규화를 시켜줘야겠죠. 노멀라이즈 시켜줘야 되는데, 뭐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그 개수로 이제 평균을 내면 되겠지만, 근데 평균을 내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크기를 정규화를 합니다. 얘는 뭐냐면 어떤 노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이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노드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은 그 어떤 뭐 유저가 있고 여기 아이템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그러면은 이 아이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유저는 사실 정보가 많지가 않죠. 그냥 뭐 얘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보는 애구나, 그죠? 그래서 이웃이 너무 많은 애의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안 받아요. 일부러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 기준으로 보니까 이 아이템들의 수가 많으면은 그걸 이제 분모로 해서, 뭐 루트를 씌우긴 하지만 분모로 해서 좀 적게 받겠다, 정보를 적게 받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약에 너무 본 영화가 많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봤으면은 각각 하나가 이제 나한테 기여하는 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n분의 1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교화하는 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되니까, 나 그리고 상대방 이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이웃들 집계하고 나를 짬뽕해서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 넣어서 새로운 거 계산한다,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유저 쪽에서도 하고 아이템 쪽에서도 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두 개 쌓았다고 하면, 그럼 처음 임베딩 그리고 중간 임베딩 하나 해서 이제 세 개의 임베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세 개의 임베딩을 컨캐트네이트해서 새로운 그 전체 임베딩을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는 마지막 임베딩 가지고 한다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는 안 하고 이 만든 애들을 다 붙여요. 연결 한 다음에 그 계산을 위한 임베딩을 만들고, 그 임베딩 가지고 내적해서 점수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0번부터 K번까지 다 다 콘캐트네이트하고, 여기도 아이템들의 임베딩들을 다 콘캐트네이트 한 다음에 그 EU 별, EI 별 요거 구한 다음에 요거를 내적해서 예측 별점을 구하는 거예요. 예측 별점 혹은 뭐 볼 확률 이런 걸. 좀 어렵나요? 네. 좀 그 추천 시스템 설계 수업하면서 아마도 가장 밀도 있는 수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꼭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요거 바라보고 앞에 있는 이제 빌드업을 쌓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요거 방금 전에 봤던 수식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저와 어떤 아이템의 그 상관관계, 그 뭐 별점 이런 걸 예측하고 싶으면은 이 유저를 넣어서 그 유저와 그 유저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아이템들 사이에 집계를 해서 이제 중간 임베딩을 이렇게 뽑아내고요. 뽑아내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 중간에 뽑아낸 걸 가지고 또 다시 계산해서 또 중간 임베딩 만들고 또 그 다음 중간 임베딩 만든 다음에 얘랑 얘 요거 다 컨캐트네이트 해서 요거 만들고 그죠? 오른쪽 아이템 쪽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템과 그 아이템들의 이웃들 다 집계해서 그 임베딩 만들고 중간 임베딩 만들고 또 넘겨서 그 다음 레이어에서 또 중간 임베딩 만들고 넘겨서 또 중간 임베딩 만든 다음에 컨캐트네이트 시켜서 뽑아내고 얘네 두 개를 내적해서 최종 그 예측 별점을 구합니다. 학습은 어떻게 하냐? 이 예측 뭐 별점 예측이라고 하면은 이 예측 별점과 실제 별점 사이에 MSE가 최소가 되게끔 여기 안에 있는 이 웨이트들과 우리 처음에 설계했던 그 처음에 랜덤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었을 이 재료들 요것들을 전부 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랭킹 모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임플리시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그 논문이 써졌기 때문에 BPR 로스를 사용합니다. BPR 로스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겠죠, BPR 로스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잘 이해되세요? 꿈뻑꿈뻑. 네. 네. 뭐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일단 설명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조금 공부를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Q&A에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NGCF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내용은 기가 막힙니다. 라이트 GCN인데 라이트 GCN은 그 다음 해인 2020년에 똑같은 학회 시그아이알에 올라온 논문이고요. 여기선 뭘 더 하지 않습니다. NGCF에서 뭘 더 하지 않고 다 빼내는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NGCF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핵심적인 발견은 NGCF에 보니까 여기 그 이렇게 W들이 막 존재하고 얘네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이거 필요 없던데? 이거 있으니까 오히려 성능이 안 좋던데? 빼본 거예요. 빼보고 그 다음에 여기 리키렐루 해봤는데 없는 게 더 낫던데? 지워.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키렐루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웨이스 다 지우고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얘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남긴 거죠. 그냥 다 지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복잡했던 수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중간 임베딩을 구하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다 지우고. 그럼 이걸 그냥 수식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냥 어떤 유저의 임베딩을 구할 때 자기 자신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연결되어 있는 이웃들의 그냥 가중평균을 하면은 그게 내 임베딩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리파이를 엄청나게 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선형 변환도 없고 뭐 비선형 활성화도 없고 학습 파라미터는 없어요. 그냥 초기 임베딩 말고는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 레이턴트 팩터 모델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냥 구조만 바뀐 겁니다. 구조만 바뀌고 컨캐트네이트 없어요. 컨캐트네이트 하면은 괜히 정보만 쌓인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각 레이어 임베딩의 가중 확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구조가 여기 앞에서 봤던 이 구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차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원래는 그 임베딩에 이 컨캐트네이트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합산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 임베딩들을 그냥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평균을 내는데
여기 이제 가중치를 우리가 조금 각 레이어마다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를 다르게 줄 수 있는 이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실제로 학습 가능하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논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뒀고, 근데 실험적으로 봤을 때 이 값을 그냥 n분의 1로 하는 게 제일 성능이 잘 나오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레이어의 수가 k면은 이 알파 k를 그냥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그냥 설정을 해요. 네, 이게 이제 그 적당히 그 성능이 잘 나오더라 라는 그런 관측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라이트 GCN은 앞에 이해하셨으면은 요거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모델이고요. 요렇게 했더니 뭐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학습은 그 BPR 로스, 그러니까 예측 별점, 이 파지티브 샘플에 대한 예측 별점과 예측 별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예측 그 상호작용 스코어와 그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스코어, 여거의 차이에 대한 로그 시그모이드를 그 최소화하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 우리 항상 얘기했던 레귤러레이션 텀이고요. BPR 로스 사용하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봤던 그 BPR 로스랑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NGCF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보면은 그 레이어를 하나 쌓았을 때, 두 개 쌓았을 때, 세 개 쌓았을 때, 네 개 쌓았을 때 우리 배웠던 리콜이랑 NDCG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본 거예요. 리콜 그 at k에서 이 k가 몇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리콜 값이랑 NDCG 값 측정을 해봤더니 둘 다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죠. 높은 게 좋은 건데 보시면은 다 플러스 몇 이렇게 된다. NDCG 값도 플러스 몇 된다. 그 NGCF에 비해서 라이트 GCN이 모델이 훨씬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그림을 넣지는 않았는데 모델이 굉장히 단순해졌잖아요. 학습 속도도 훨씬 빨라요. 그냥 NGCF보다 라이트 GCN의 학습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물론 그냥 레이턴트 팩터 모델, 그 매트릭 팩토라이제이션보다는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잘 쓸 만큼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그 라이트 GCN에서 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복잡성을 막 추가해서 연구를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연구가 많이 된 분야에 대해서 진짜 이게 필요한 건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덜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트 GCN이 단순하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더 좋은 이유를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은 일단 파라미터가 NGCF의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긴 했어요. 그죠? 인베딩 자체도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레이어에도 웨이트 매트릭스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그걸 건드리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오히려 웨이트가 너무 많아져서 과적합이 많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는 뭐 비선형 함수도 들어가고 웨이트 곱셈도 막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모델이 복잡해져서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모델로, 그리고 결국엔 선형 모델이 됐죠. 이제 이웃들 관계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중간 부분이 추가되긴 했지만 어쨌든 선형 모델이 돼서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된다. 선형 모델이면은 그 비선형 모델에 비해서 최적화가 훨씬 잘 된다는 게 이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학습이 안정적으로 잘 된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추천 도메인의 특성상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인베딩 자체가 학습 대상인데 그 어차피 학습한 거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다는 게 그게 좀 어색한 거예요. 아니 어차피 얘가 트랜스포메이션 돼 있게끔 학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굳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중간중간에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게
오히려 불필요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보니까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GNN 내용을 되게 좋아해서 전 엄청 신나게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그 지금 머릿속에 머리 위에 이제 물음표가 가득가득 떠 있는 게 보이네요. 아니면은 무관심의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엄청 좋아합니다. GNN. 요즘에는 연구를 안 하지만. 없어요? 질문해 주세요. 뭐 수업 내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질문할까요? 중간고사 시간은 얼마나 됐나요? 네, 1시간 15분입니다. 중간고사 시작 시간은 몇 시인가요? 12시입니다. 네. 시험 장소는 시험 장소 아직 그 안 나왔어요. 그 공지 드릴게요. 네. 아직 배정을 못 받았어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기말은 종이 답안지를 드릴 테니까 이제 거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트북이랑 태블릿 다 사용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뭐 답안 작성할 일 없잖아요. 네트워크 전부 다 끊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네, 조교분께 부탁을 해서 바로 퇴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만 끊으면 되지 그러면은 로컬 LLM 돌려야지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LLM 돌리시면은 또 예, 퇴장시킬 겁니다. 6월 11일 목요일 시험 맞나요? 날 제가 다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예, 맞습니다. 11일 목요일 시험. 네. 네, 프로젝트는 오늘 올라올 거예요. 제가 어제 올리려고 했는데 이 그 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올리면은 너무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처리하는 코드랑 그 좀 베이스가 되는 코드를 좀 작성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음. 또 질문 있나요? 그 GNN에서 네. 루프가 생겨도 상관이 없고 GNN에 루프가 생겨도 상관이 없냐고요? 똑같은 루프인데 계속 네. 아, 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차피 쌓는 레이어가 뭐 3개, 4개 이렇게 구정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가 생겨도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가 이렇게 서로 루프가 생겼어요. 그러면 A의 인베딩을 만들 때 B랑 C랑 A 얘네들이 전부 다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원홉에 있는 애들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투홉에 있는 애들이 덜 미치고 이런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 반복하는 프로세스는 아니라서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루프 때문에 오버 스무딩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는 해요. 답변이 됐나요?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일단 요거 녹화는